제 이름은 안젤리크입니다. 저는 막 대학을 졸업했고 직장에 갓 입사했습니다. 안젤리크 당신은 쉬는 날 오리엔테이션과 같은 교육을 받는 신입사원입니다. 유치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알고 지낸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학교에서는 호기심을 가지고 나에게 물었다. 우리는 같은 대학에 다녔지만 전공은 달랐다. 그녀는 대학원에 계속 진학했기 때문에 나의 직장 생활에 관심이 있다. 믿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매일 아침 달리기로 시작한다. 그것이 우리를 만드는 일의 일부라고 한다. 체력 정말 다들 힘든 직장 생활을 처음 맛본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2년차까지 모두 참여해야 하고 3년 이상은 무료지만 아직 회사 전체의 절반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 절반은 십자말풀이나 뇌훈련 같은 걸 하고 있니 여 흥미롭네요. 운동 부분은 아예 건너뛰었지만 그녀는 이상한 방식으로 낄낄 웃었지만 우리 회사 모토도 특이해요. 항상 건강하게 일하고 열심히 놀고 오래 활동적으로 살아요. 그래서 일을 시작하고 처음 30분 동안 우리는 정말 독특한 신체적, 정신적 훈련의 시간을 갖습니다. 학교 동아리나 동호회 재밌어. 내가 입사한 회사가 정말 마음에 드는데 피곤한 것 같지 않니? 관찰력이 대단해. 절친한 친구의 예리한 관찰력에 깜짝 놀랐다. 내 회사 분위기 전반적으로 괜찮지만 하나 더 큰 장애물이 있다면 거만한 사람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구나. 그만두고 싶다. 알겠어. 내가 보기엔 당신이 결단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내 매니저인 여자가 전화에서 깊은 한숨을 쉬며 쓰라린 불평을 하고 있다. 며칠 결근한 아르바이트생과의 통화. 들려올 예정인 그녀의 큰 목소리는 아기로 가득 찬 듯 상대방을 구석으로 몰아넣는 듯 파괴력의 여왕이라 속삭이는 매니저는 파괴력이 있다. 사이즈를 받는 사람의 사기를 완전히 떨어뜨린다. 마치 내가 쉬고 있다가 갑자기 며칠 동안 일을 소홀히 하고 나타나지 않고 이제 그녀는 파트타임이라는 이유만으로 근심 걱정을 그만둔다고 한다. 제가 도망가게 놔두겠다는 뜻은 아니고 끝까지 밀어붙인다. 이건 비꼬는 수준을 넘어 알바가 마지막으로 들어온 날 완전 무섭다. 몸이 굳어지고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걸 보니 무슨 일이냐? 괜찮니? 또 매니저한테 혼나서 떨면서 말하는데 이런 전화를 하려면 정말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아. 매니저가 사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니 그냥 두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녀는 더 이상 비꼬는 말 없이 가버리고 오히려 한숨이 나왔다. 첫 주가 회사의 모든 부서에서 배우며 돌아다니는 것을 생각하면 입사한 지 한 달 정도 지났다. 짧은 시간에 비슷한 상황을 2번이나 겪었다. 3주 동안 너무 불편해서 일도 거의 안 하고 다들 끌어내리기만 하고 회사에서 몰래 황홀하고 부르는 매니저는 항상 눈썹 사이에 깊은 주름이 있다는 걸 지적하고 교체하려면 노력이 필요하다. 그녀가 그만두기 전에 후임자를 찾고 인계를 완료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관리자가 동의를 구하는 동안 참석한 직원들 사이에 긴장감이 퍼집니다. 모두들 업무에 집중하는 첫 관리자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리야 반박하려고 했는데 큰 소리가 끊겨서 결국 아무 말도 못하게 됐어. 그때 울고 있던 알바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게 후회스럽고 그냥 그랬어. 매니저 시키는 대로 스트레스 받도록 놔둬. 미안해. 계속 투덜대기만 해. 회사 자랑을 하려고 했는데 어느새 다 나한테. 일방적인 불평이었어. 괜찮아 넌 할 수 있어. 그런 건 가둬두지 말고 내 잘못도 아니잖아. 너무 저항하면 반박할 수 없어. 다음은 너야. 타깃 권력과 권위를 뒤섞은 매니저는 최악의 권리. 그녀를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해. 나쁜 점은 알았어. 고마워. 친한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다가 드디어 여행에 대한 주요 주제를 꺼내서 대학에서 저축한 아르바이트와 첫 월급으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조부모님을 모시고 갈까 생각 중이야. 전에 말했던 리조트에 가면 그들이 기뻐할 것 같나요? 이것이 제가 논의하고 싶었던 실제 문제였습니다. 그녀는 여행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가족과 함께 매우 광범위하게 여행을 했습니다. 물론 까다로운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넌 절대 실패할 수 없다고 완전 만족해. 내 가장 친한 친구가 웃으며 승인해줘서 정말 기쁘고 좋은 추억으로 만들고 싶어. 내가 가진 돈으로 조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계획 중이었어. 열심히 모아서 모은 조부모님들은 어렸을 때 돌아가신 부모님 대신 저를 키워주신 분들이에요.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두 분에게 보답하고 싶어서 그동안 모아온 돈을 대학 시절부터 알바하면서 적금과 첫 월급으로 호화로운 숙소를 선물해. 조부모님은 내 친구가 웃는 모습에 볼도 편히 웃는 모습을 보면 정말 기뻐하실 텐데 여행 전날 금요일 오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매니저가 책상으로 가더니 카테고리별로 분류해서 분석한다고 다음 주 초에 쓸 문서라고 하더군요. 유난히 밝은 립스틱을 바르고 의기양양한 미소를 짓고 있군요. 내가 갑자기 두꺼운 문서 더미가 있어서 놀라서 눈이 커졌습니다. 쉬는 시간이 끝날 때까지 이것을 분석해 달라고 하더군요. 바인더가 여러 개 있었는데 각각 너무 무거웠고 모두 고장나서 수업 시간에 분류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하루 종일 분석을 하다가 매니저가 승리의 표정으로 말했어요. 최근 지시를 무시하고 있던 내 명령을 이해해줘서 기쁘네요. 무리한 비난을 참지 못해서 스탠드마이로 결정했습니다. 그라운드 지적하기 싫지만 오늘이 금요일이고 마감까지 2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 이 서류를 마무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희 아르바이트 이후로 최대한 침착하게 답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황우는 나를 다음 타깃으로 지목한 듯 사무실 메모에서 나를 제외하고 잘못된 지시를 내리며 나를 오해했다고 비난하며 괴롭힘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게다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일을 쌓아내 오랫동안 기다려온 일과 충돌하고 있다. 휴가제 이의가 매니저를 전혀 괴롭히지 않은 것 같았어요. 당신은 이번 주 초에 사용할 거예요. 그렇죠. 주말에 와서 마무리하면 괜찮습니다. 특별한 여행이니까 즐겁게 해야지 힘내서 조부모님을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풍경을 보세요. 바다가 너무 예뻐요. 제 걱정은 마세요.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지막에는 온천에 몸을 담그고 푹신한 침대에서 푹 자고 내가 바보같이 굴자 조부모님은 비로소 안도한 표정으로 더뷰를 즐기기 시작했지만 그 와중에 악몽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재미있네. 내가 부탁한 일 잘 끝냈니? 그만두지 않았니? 매니저 체크인하고 여관에서 혼자 산책하던 중 익숙한 목소리가 나를 깜짝 놀라게 했나? 여기저기서 왜 내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듯 매니저가 왜 여기에 있는가? 콧방귀를 뀌며 웃으며 내 주말을 망쳤어. 너한테 교훈을 주려다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았는데 내가 내 지시를 무시했다고 생각하니 매니저의 말이 욕처럼 달라붙어 나는 심한 현기증을 일으켰다. 고의로 휴가에 맞춰 무리한 일을 맡겼다. 휴가를 망칠 일을 줬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내 계획을 어떻게 알았지? 매니저가 귀가 예리한 건 알았지만 당신이 그동안 수다를 떨었다는 게 놀랍다. 쉬는 시간 어디 가세요? 언제 가시나요? 아, 너무 부럽습니다. 모두들 칭찬해 주셔서 너무 기뻐서 재밌었어요. 이브가 떨어뜨렸어요. 큰 소리로 얘기하던 건 동료들과의 잡담이 경청되고 있다는 걸 깨닫고 소름이 돋고 이게 너무 좋다는 게 너무 좋은데 헷갈려서 고개를 갸우뚱하니 실례합니다. 매니저님이 평소대로 하셨네요. 이해가 안 가시네요. 서민들이 돌아다니는 거 보면 눈살이 찌푸려지네요. 옆집은 그게 내 스타일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내가 보기 흉하다는 건 알지만 나머지는 모욕과 희롱일 뿐이야. 내 분노가 끓어오르려고 할 때 바로 그 일이 일어났어. 뒤에서 응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방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 줄 알았던 조부모님들의 표정으로 보아도 내 뒤에 서 계셨는데 매니저님과 내가 나누는 대화를 거의 다 들으셨나 봐요. 설명하는데 할아버지가 말을 끊고 매니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안젤리크의 할아버지 아버지이고 수년 동안 그녀의 보호자였습니다. 아마도 제가 논의하던 무역회사의 명예회장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저번에 너희 회사랑 거래했는데 그 말에 과장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 업계 명예회장인데 이 직원이랑 이름이 다르네. 내 외가를 따르지 않으면 회사의 일원으로 다르게 비춰질 텐데 유명한 회사 창업주 맞주. 내 소중한 손녀가 다니는 회사에서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미안해요. 매니저 얼굴이 더욱 창백해진 줄 몰랐어요. 무지가 무례를 변명한다고 생각하세요. 모호한 대음의 할아버지의 차분한 태도와는 달리 매니저는 땀을 많이 흘리며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습니다. 당신 회사의 CEO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부탁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가 여행 초기부터 카메라를 목에 걸고 녹화를 했다고 했는데 잊어버렸던 조부모님과의 추억을 담으려고 했는데 그 순간에도 카메라가 굴러다니는구나. 아, 매니저는 떨면서 할아버지에게 달라붙으려고 했지만 이제 늦었다고 퉁명스럽게 말하며 그 자리에서 쓰러졌어. 잠깐만 할아버지한테 차갑게 털어놓고 뭐 좀 도와줄 수 없나. 매니저가 의외로 도움을 요청했는데 나 같은 초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맨날 거절해. 저번에 매니저가 나한테 했던 비꼬는 말을 돌려줬을까. 난 가까스로 분노를 억제하고 미소까지 지을 수 있었지. 그래 나도 배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때 주 초에 일하다 부장님과 문제가 생겼습니다. 러닝클럽을 이끄는 임원이 아침부터 우리 부서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창조는 건강하게 사는 회사, 잘 놀고 오래 사는 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일을 시키라는 건 아니고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친다면 더더욱 아니다. 부하 직원에게 무리한 일을 떠맡기는 임원은 단지 관리 능력 부족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다. 전무이사의 목소리가 현장에 울려 퍼진다. 실례합니다. 부장님 아침부터 공격받아서 당황한 듯 주먹을 불끈 쥐며 태연하게 무엇인가 물어보려던 중 임원이 여기 있다고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의 근무 기록을 보면 금요일에 출근해서 토요일까지 근무한 직원이 5명이 있었다고 한다. 아침에 3명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쉬는 날에 일했는데 오늘 아침 안젤리크가 일찍 들어왔습니다. 매니저는 이 기록들을 제시하면서 점점 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저는 전무이사의 지시로 당황한 매니저에게 설명했습니다. 엄청난 양의 데이터 정리와 분석을 이번 주 초까지 끝내라고 지시하고 필요하면 휴일에도 일하라고 했다면 나 혼자는 불가능했는데 그때 임원이 우연히 지나가서 제가 진행했던 임원회의에 이번에 도움을 주신 러닝클럽 회원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방금 설명드린 시간과 인력을 투자하여 주변 분들과 상담도 할 수 있었고 부서 간 협력을 통해 지시하신 대로 업무를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할 수 있는 기회.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아침까지만 일했고 여행을 마치고 오늘 아침 일찍부터 별 도움이 안 됐는데 절할 때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서로 도와주듯 친절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런닝버디는 매니저가 드디어 상황을 파악한 듯 이번에는 나에게 다가왔다. 부서를 넘나들며 내가 허락하지 않았다는 건 그녀가 자신을 넘어섰다고 비난하려는 듯했다. 그녀의 권위 증명했다. 전무이사의 말에 매니저는 충격에 얼어붙었다. 항상 웃는 얼굴이었던 런닝주 신이는 상황을 듣고 큰 고민에 빠졌다. 업무량이 터무니없이 놔두어도 좋았을 텐데 회사에 꼭 필요한 일이니까 제가 맡아서 모두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포스트 승인은 죄송하지만 먼저 상무님이 과장을 쳐다보시니 그럴 수가 없어요.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조부모님께 효도하려 애쓰는 비열한 동기를 단지 괴롭힘 때문에 불가능한 일로 부담시키는 것을 용서하지 마세요. 저번에 전무이사의 얼굴이 조금 누그러졌다는 전무이사의 말 중 가장 강력한 말이었습니다. 저를 찾아온 손자는 최근 계란 후라이를 무겁게 요리했는데 너무 까맣고 심지어 계란 껍질이 들어있어서 엉망이 되기도 했지만 손자가 저에게 그렇게 헌신적으로 요리를 해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손주에 대한 마음과 부하 직원에 대한 상사의 마음을 겹쳐서 말한 최고의 잔치주방이 손주 요리로 인해 완전히 엉망이었음에도 아내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말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맛있었어요. 어린 얼굴에 자랑스러운 미소가 가장 사랑스러웠어요. 전무님의 예상치 못한 이야기가 직원들의 눈시울을 붉히며 조부모님에 대한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만들어주셨던 죽의 맛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몸이 아팠는데 할아버지가 입혀주신 팬더가 아프면 아프겠다며 빨리 낫는 것 같으면서도 전무님의 조부모님 이야기에 웃음이 터질 뻔했는데 조부모님께 선물을 드려도 이런 게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목이 메었다. 그날 저를 도와준 사람들이 제가 머리를 숙이는 동안 감정적인 반응으로 당신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존경을 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서 최대한 즐겁게 지내는 것이라고 말했고 그들은 저를 여행에 보내주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회사는 여러분, 물론 제 일이기도 해서 저 같은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들이 무리한 요구로 표적이 되어 퇴사하는 모습이 너무 답답해서 용기를 내어 이 말을 하신 분들에게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주위에 있는데 매니저가 짜증나서 대들었다고 전무가 재빨리 침묵하라고 질책하는 식으로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나요? 이 회사에 남고 싶으면 모든 직함과 특권을 잃고 사장으로 강등될 거예요. 신입사원과 같은 신분이니까 당연히 오늘부터 시작이니까 좀 전에 입사한 안젤리크가 선배가 될 테니 사장도 승인했다는 말을 듣고 말 조심해야지. 부장님도 세게 고개를 저으며 안 된다고 소리쳤지만 그녀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두의 차가운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직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이것이 매니저의 몰락이었다는 것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 후 황후로서 그녀는 말 그대로 평사원으로 강등되었습니다. 그녀는 회사에 잠시 머물었지만 어느 날 며칠 후 사직서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가 받고 있는 힘든 대우를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즈음에 우리 회사가 TV에 보도되던 중 아침운동 본즈 비욘드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됐는데 저와 조부모님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 시청자분들이 우리 회사를 좋아하신다는 룰 불공정을 용납하지 마세요. 불의를 용납하지 마세요. 여성 관리자는 익명을 유지했지만 클라이언트는 그녀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동종업계에 취업할 가능성이 없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한편 우리 회사는 친척들과 일하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할아버지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쑥스럽기도 하지만 긴장되기도 하고 여자 매니저 W와의 전설적인 대결로 회사 내에서 인기가 더 높아졌네요. 의욕이 넘치시네요. 대학원 졸업하면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절친한 친구가 나도 그럴 것 같다고 해서 조부모님과 걱정 없이 여행 가고 싶어서 다시 저축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조금씩 저축하고 그냥 앉아만 있으면 된다. 꽉 조이는 할머니, 할아버지 이혼 서류 다 쓰고 빨리 짐 싸서 집에서 나가면 앞으로 내 소중한 시간을 소중하게 간직할 거야. 남편이 옆에서 도발적으로 비웃으며 말했어. 애인은 꿈결처럼 주위를 둘러보고 있어서 집와 고급 브랜드 가구가 다 있구나. 나에게 딱 맞는 집이구나. 그 말에 쌍둥이가 된 기분이 들었고 이사 갈 때 개인 물건을 다 가져갈 거라는 걸 남편에게 상기시켜줬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 남편은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웃었다. 물론 내 물건을 남겨둔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비참한 시절이 생각날 텐데 남편은 아직도 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제 이름은 캐런입니다. 저는 26세 인테리어 코디네이터입니다. 제 남편 조저프은 31세이고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취미 DIY로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3년 동안 서로 배려했는데 이제는 아이가 없어서 감사하다. 그 이유는 요셉이 집에 와서 너무 방탕해져서 함부로 외투를 벗고 내가 준비한 밥을 먹지만 불평하지 않는다. 결혼 전에 청소도 하고 방에 들어가 쉬는 것도 여러 가지로 합의했는데 그중 하나는 집안일을 공동으로 하는 것이었고 조셉과 나는 그 일을 균등하게 나누기로 했으나 이제는 거의 모든 집안일을 내가 조셉에게 하라고 지적한다. 집안일은 목인데 믿을 수 없을 만큼 핑계를 댔다. 집안일은 쉬우니까 여자가 하는 게 당연하다. 이를 남자가 책임져야 해서 집안일이 하기 싫다. 이런 경직된 의견을 쉽게 나에게 던지기 시작했다. 결혼 전에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내가 요셉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는 사실도 그가 나를 등지게 만든 데 큰 역할을 했지만 내가 요셉의 나이가 되면 독립할 계획이고 수입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요셉이 벌어들인 돈 중 최소한의 돈만 저축하지 않고 집에 들여놓고 썼다는 사실에 더욱 찡그린 것일지도 모르지만 그는 돈에 너무 무모해서 내가 몇 번이고 경고했지만 그는 완고하게 바꾸지 않았습니다. 돈을 벌었으니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그가 동료들에게 그의 아내가 터무니없는 구두쇠라고 과장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더 많은 것을 원할 수 있습니까? 그의 항공 파트너를 매료시킨 것은 조셉의 돈에 대한 관대함과 가정 불안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린더 그녀는 24살이고 조저프의 회사에서 임시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회사에는 젊은 남자들이 몇 명 있고 조금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여전히 어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도 31세의 조저프이 그녀의 눈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불쌍한 조저프 당신처럼 잘생긴 남편은 그녀의 말을 믿고 영원히 그를 보살펴 줄 것입니다. 남편은 빨리 린다에게 반했습니다. 나는 약 6개월 전 불륜이 시작되었을 때 조셉의 불륜을 알아차렸습니다. 어느 날 모르는 여자가 조셉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검색을 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그녀의 이름을 위해 나는 린더가 오늘 내 미래의 남편과 멋진 데이트를 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조저프로 알아볼 수 있는 남자의 사진 여러 장과 함께 그런 말을 처음 게시했기 때문에 너무 긴장됩니다. 나는 그것들을 모두 저장했고 또한 날짜 대화와 방문한 장소에 대한 정보를 조저프 휴대전화에서 검색했습니다. 남편의 불륜을 알았을 때 그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화도 나지 않았고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집에 와서 피곤한 게 편하진 않지만 그런 건 우리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거였을지도 모르지. 내가 너무 가혹한데 3년 만에 가족들한테 실증이 난다고 바람을 피운 건 한숨이 쉬지 못하겠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려놓을 여유가 있다. 나는 우리 사이에 타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했지만 바람을 피울 수는 없었다. 그 사람과 이혼하려고 한다. 한 달 후 조셉과 이혼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기 시작했다. 토요일에 나는 조저프와 린더를 함께 불러 토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은 내가 린더에게 연락했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내가 그 사건에 대해 알게 될 것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결혼에 대한 기쁨 때문에 린던은 정말로 기뻐하는 것처럼 보였고 사과도 하지 않았고 정당화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외도를 하고 즉시 캐런에게 이 전례 없는 보상으로 정말 괜찮냐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침착하게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조저프와 저는 결혼 전에 자산을 나누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순간 린던은 조저프와 손을 잡고 축하했습니다. 네, 조셉과 저는 재산을 나누지 않은 대가로 이혼하면 어떻게 될지 미리 얘기해야 했어요. 제가 받을 보상도 적었어요. 저도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신경 안 썼는데 그게 화났어요. 불륜에 대한 후회가 전혀 없었다는 것, 내 사랑 그리고 고급 브랜드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멋진 집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가전제품도 최신식이다. 나에게 딱 맞는 집이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그 말에 이혼 서류를 건네면서 결혼 중에도 조셉에게 한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제가 산 물건은 분배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 소지품은 모두 가져갈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조셉은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말을 이었다. 어쨌든 내 사복과 가방은 어린 린다에게 어울리지 않을 게 분명해. 내 소지품을 여기에 놔두면 그녀에게 더 좋은 물건을 사줘야 해. 우리가 함께 보냈던 고통스러운 날들을 상기시켜줄 뿐인 것 같아 그는 옷처럼 개인 소지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오해했습니다. 아 글쎄, 내일 싸움을 시작하면 이 사업자가 모든 것을 가져갈 것이라고 계속 생각하게 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러니 준비하십시오. 두 사람은 이미 내가 주위를 둘러보면서 말하는 것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집 내부 조셉은 재산 분할이 없다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건 내 관심사의 아들입니다. 할 수 있을 때 잘 살펴보세요. 아, 내일 이사가 너무 기대됩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마치 나를 배웅하러 왔습니다. 무시하고 일찍 나가라고 재촉하고 있었어요. 이삿짐 회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간에 맞춰 대형 트럭이 도착했어요. 직원들이 힘차게 소리쳤어요. 오늘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처에 또 다른 트럭이 기다리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구름 표정을 지은 린드가 나에게 다가오자 머뭇거렸다. 개인 소지품이 그렇게 많니? 나는 웃으며 간신히 대답했다. 집 자체는 조셉의 것이지만 가전제품과 가구는 모두 내 것이므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산 분할 조셉이 얼굴이 붉게 변하면서 달려왔다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나요. 가구 가전제품은 모두 내 것입니다. 이 집에 3년 동안 있었으니 그냥 짐 챙겨 빨리 나가세요. 한계에 도달해서 마침내 웃음이 터졌습니다. 느낌은 있었지만 그는 재산 분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말 이해하지 못했고 그것이 몇 년 동안 집에 있었다고 해서 그의 것임에 틀림없어요. 이봐 당신은 모든 것을 가져갈 계획이 아니니 아마도 당황했을 것입니다. 내 태도 조셉은 나에게 확인하기 위해 목소리를 낮췄다. 그동안 이삿짐은 꾸준하게 가구를 옮기고 있었다. 걱정하지 마라. 너와 함께 살았던 유일한 추억은 남겨둘게. 그리고 조셉은 겁에 질려 서재로 달려갔다. 나는 항상 사본을 보관해 두었다. 거기에 영수증이 있으니 어떤 가구가 가져갔는지 확인하러 갔어야 했는데 확인이 허사였습니다. 이 집에는 조저프의 가구나 가전제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조저프는 이 집을 임대부동산으로 소유한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사생활에 돈을 쓰고 싶어서 결혼할 때 중고 가구와 가전제품으로 다 꾸몄어요. 조셉이 가지고 있던 가구를 다 처분해서 제가 가구와 가전제품을 다 샀어요. 물론 모두 최신의 고급스러운 유명 브랜드 제품이었죠. 인테리어 코디네이터라는 직업으로 가구나 가전제품 디자인에도 상당히 신경을 썼고 시행착오 끝에 고급스러운 가구들을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배치해 놓았는데 중고집과는 거리가 멀게 보일 정도로 화려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자신도 린더가 방을 둘러보면서 매혹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조저프는 창백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그때쯤에는 집이 이미 제거된 후 청소되어 있었고 말 그대로 먼지 한 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린더는 계속 나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새 집에 부모님 계신 주소라고 했더니 직원들이 트럭에 뛰어올라 빠르게 차를 몰고 가버렸어요. 이 소식은 못 들었는데 어떻게 할 건가요? 린다가 여전히 화를 내며 또 나한테 왔는데 바로 그때 차가 멈춰 섰습니다. 뒤에서 일어나서 경보에 뛰어들었다. 잠깐 지금 누가 오고 있어?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야? 소리쳤어. 내가 아직도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 완전히 어리둥절해 보였어. 캐런 오랜만이야. 내 친구가 나한테 배경화면을 준다는 게 사실이야? 맞아요. 차에서 나온 벽지도 제가 일하면서 만난 디자이너가 맞춤 제작한 것이었고 비용을 지불해서 완전히 교체했는데 이 유형은 재사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벽지조차 제 개인 재산이었습니다. 약간의 유지 관리와 크기 조정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아무 문제 없이 다시 사용하려면 벽지도 벗겨야지. 린다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내 친구가 방금 어깨를 으쓱하며 벽지를 떼어내기 시작했어요. 제발 그것만은 놔두면 안 될까요? 내 남편이 애원했는데 무시했는데 제가 두고 온 개인 물건 보면 저 생각날 거고 그게 싫은 거 맞죠? 그래서 친구는 자기가 고칠 수 없다고 해서 다 주겠다고 했고 집에 있는 벽지를 다 교체하면 가구도 새로 사야 하기 때문에 최소 5,000원은 들고 확실히 고통스러운 비용이다. 고상한 가구와 가전제품을 한 점 남기지 않고 다 치웠다. 그리고 벽지도 벗겨진 지금은 집이 실제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고 그런 꿈을 꾸던 두 사람에게 하청업자가 들어오기 전에는 좋아 보였던 방에서 달콤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두 사람의 현실은 참을 수 없을 것 같았다. 하소연할 기력도 남아있지 않았고 조셉과 린다는 친구가 벽지를 모으는 동안 웃는 얼굴로 대응한 뒤 어이가 없어 차에 태워주었습니다. 안녕 작별 인사입니다. 두 사람에게 무심코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린다는 계속 고민을 하려고 한다. 일단 집에 가구 정리하고 만나기 싫고 많이 고민했는데 인테리어 코디네이터로서 관심이 나갔고 그 두 사람은 어떤 가구를 샀고 어떤 인테리어 디자인을 원했던 걸까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으러 갈게요. 나는 정말로 동의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이 약속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조셉은 약속된 날에 전화를 끊기 전에 명백한 기쁨으로 소리쳤습니다. 나는 그들의 집에 도착했고 그들이 아직 돌아오지도 않은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벽지도 바르고 가구나 가전제품도 분명 중고품 가게에서 모은 중고물들이었는데 학생이 살만한 싸구려 아파트 같았어요. 헤어진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이건 너무 심하네요. 잠깐만 이게 뭐죠? 이것은 인테리어 디자인 문제를 넘어서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린더는 이것을 모욕으로 받아들이고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우리는 지금을 살기 위해 이 물건을 모았습니다. 당신이 연결이든 뭐든 사용하여 모든 것을 가져갔으니 곧 교체할 것입니다. 이 집은 친구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집입니다. 그녀는 중고가구와 가전제품에 둘러싸인 생활에 매우 불만스러워 보였어요. 대화 내내 짜증이 났고 예산을 달라고 해도 제 비용이 부족해서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냐? 날 깔보기 위해 여기까지 온 게 싫다면 나는 갈 테지만 만약 너는 그 예산에 맞춰 집을 꾸밀 생각이야 적어도 인테리어 감각은 닦아야 해. 너는 정말 나를 놀리고 있지만 단지 약간 세련된 직업을 갖고 있다고 너무 과신하지 마. 이봐 그만해. 조셉은 린다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한다. 지친 표정의 조셉이 그녀에게 뭐라고 말하지만 둘 다 그만하세요. 린다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 린다와 결혼해야 했던 모든 일을 마치고 소란을 피워서 미안하지만 보시다시피 그녀는 항상 화를 내고 매일매일 힘들어요. 내가 떠난 후 그들은 지금은 비어있는 집에서 큰 싸움을 벌였으나 린다는 이미 결혼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부모에게 결혼 사실을 보고했기 때문에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조셉은 오로지 타협 때문에 린다와 결혼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집안일을 하려고 했지만 그런 결혼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는 너무 빨리 포기했습니다. 캐런이 우리 관계를 다시 바로잡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린더는 내가 떠난 후 일시적인 혼란이었을 뿐이야. 너보다 멋진 사람은 없다는 걸 깨달았어. 캐런 넌 진심이 아니니 갑자기 내가 목소리를 높였다는 걸 깨달았어.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한 건 바로 너였지. 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과 이혼했어요. 당신은 내가 이제 내 마음을 바꿀 거라고는 기대할 수 없어요. 카렌. 제 이름으로 부르지 마세요. 그러니 아무렇지도 않게 이 낡은 집은 당신이 선택한 어페어 파트너와 함께 지내야 할 성입니다. 잠깐만요. 캐런은 조셉의 부탁을 무시하고 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다른 사람의 몰락을 조사하면서 호기심을 만족시킬 가치가 없습니다. 나중에 나 자신에게 인생의 교훈이 무엇인지 생각했습니다. 조셉과 린다가 부모님께 가구 구입 비용과 비용을 도와달라고 간청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전제품을 샀는데 양쪽 부모 모두에게 소유가 없는 것 같았고 가구와 가전제품 구입을 도와줄 사람도 없었고
불륜 후 결혼한 것도 용서할 수 없어 마지못해 그 중고집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더 이상 동정심조차 가질 수 없습니다. 그 행동의 결과가 나에게 있어 최근에 주말에 일로 인테리어 디자이너 남자를 만났어요. 같이 데이트도 자주 하고 한동안 남자 연애에 대해 조심스러웠는데 이제 연애를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삶나 오늘 다른 데이트 하러 가는데 줄리아. 무슨 일인지 얘기 좀 할 수 있게 시어머니 뭐 말하기 쉽지 않은데 나 역시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데 알았어. 그래서 더 이상 경제적으로 당신을 도울 수 없습니다. 잠깐만요. 도와주세요. 제가 고정 수입으로 살고 있다는 걸 아시죠? 시어머니를 붙잡아 두실 수 있도록 계속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 이름은 뭐예요? 27세 직장 여성 줄리아. 저는 남편 케빈을 친구의 소개로 만났고 1년 반의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케빈은 가끔은 힘들 때도 있지만 재미있고 사랑스럽고 친절한 사람이에요. 그와 결혼하고 싶다는 것은 그가 가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엄마를 돌보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몇 년 동안 잘 지내고 계시고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모든 것에 대해 어머니에게 보답하고 싶습니다. 케빈은 종종 이런 말을 해서 그를 멋진 사람으로 여기게 됩니다. 가족 중심의 사람. 우리가 약혼했을 때 케빈의 집을 방문했고 시어머니가 나를 따뜻하게 환영해 주셨습니다. 그녀가 케빈이 설명한 것과 똑같다는 것을 보고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당신이 케빈의 아내 줄리아가 되어 너무 기뻐요. 그런 사람을 갖게 된 것은 행운입니다. 멋지고 멋진 여자. 시어머니는 결혼 후에도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일이 바빠서 집안일을 못하더라도 편하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들이 계시네요.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된 문제이지만 우리 사이에는 긴장이나 괴롭힘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진짜 엄마와 딸처럼 아주 좋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얼마 후 시어머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케빈이라는 남자에 대한 뭔가가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엄마 댁에 가서 저녁 먹자. 응, 오늘 무슨 소리야? 케빈이 우리 집에서 저녁을 요리하는 날이야. 우리 둘 다 일하고 있어. 케빈의 요리 일에 우리가 번갈아가며 저녁을 요리해 집에 오니까 피곤하다고 했으니 이제 엄마 집에서 먹자. 이제 막바지 아닌가? 번거롭지 않을까? 괜찮을 것 같아. 엄마가 우리가 거기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분위기가 더 좋아진다. 케빈의 엄마 혹은 시어머니라고 부르는 그녀는 결혼하기 전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큰 집에서 혼자 살고 계시죠. 그 큰 집에서 혼자 밥을 먹는 건 좀 쓸쓸하겠지만 예쁘죠? 케빈이 원할 때마다 들르는 것이 하나의 일인데 그냥 나타나서 밥을 먹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례한 일입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도 우리가 저녁 먹으러 오면 불편할 수도 있다는 것은 케빈이 다음과 같은 인상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냥 집에서 하기로 했어요. 시어머니께서 평소처럼 따뜻한 미소로 반갑게 맞이해 주셨네요. 환영 만찬 준비됐어요. 시어머니 밥 드시죠. 음식이 너무 많아서 다 준비하느라 힘들었을 거예요. 이거 저녁 먹으러 온다는 소식이 너무 기뻐요. 너무 무리했나 봐요. 예고도 없이 들러서. 미안하지만 맛있을 것 같아요. 많이 먹자. 많이 먹도록 하세요. 괜찮을 거라 하셨어요. 엄마 요리는 줄리아 최고 잘난 척. 이거 케빈이 무심코 냉장고에서 맥주 열었는데 푸짐한. 너네 시어머니 요리 맛있게 드시면서 시어머니 입맛에 맞으시나? 시어머니 다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걸 집에서 만들 수 있게 가르쳐 주시겠어요? 오, 듣기 좋네요. 다음에도 같이 요리하자. 감사합니다. 현실적으로 기대됩니다. 시어머니의 요리는 정말 맛있고 집처럼 따뜻한 환대 덕분에 저희는 마지막 방문 후 며칠 후 즉흥적인 저녁 식사가 꽤 즐거웠습니다. 남편이 엄마 집에서 다시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번에 그냥 갔는데 너무 자주 강요하면 안 되니 괜찮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전화해서 그랬어요. 내가 그녀에게 말했어요. 오늘은 우리 집에 갈 예정인데 오늘은 내가 저녁 준비할 차례지? 임무를 빼먹을 생각이냐? 아니 나 게으름 피우지 않을 거야. 우리 엄마 댁에 가면 음식이 준비되어 있을 거야. 공평하지 않은 일을 전당포로 삼는 남편의 이기적인 논리에 불안했지만 시어머니가 이미 밥을 차려놓으셨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며 헛되이 보낼 수는 없었다. 그의 집 너무 자주 들러서 미안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곤란할 때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누군가가 내 남편이라면 우리는 정말 곤란한 상황에 처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가 요리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남편이 요리하기로 되어 있던 대부분의 밤에 요리 일을 피하는데 익숙해진 이후로 시어머니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 엄마 집 세 번째 방문 때마다 항상 맛있는 음식으로 우리를 반겨줬어요.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우리가 내 엄마 집에 가는 건 좋은 일이지만 계속해서 우리를 대접하게 두는 건 공평하지 않아요. 적어도 제대로 감사하다고 말해야죠. 어떻게 지내요? 최소한 그녀가 좋아하는 재료의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데 왜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도 합산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입니다. 우리는 집에서 덜 먹고 있으니 그녀가 나에게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을 그녀에게 주는 것이 어떨까요? 시어머니가 장모님이 저한테 식료품값을 안 받으실 거라 생각했는데 아들한테는 받아주실 거라 믿어 대신 남편에게 물어보기로 했어요. 엄마를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드릴게요. 남편이 무심코 반년 정도 정해진 날마다 친정에서 식사를 하자고 고집을 부리면서 계속되는 시어머니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있는 것 같아 안도감을 느꼈다. 돈을 주느라 일주일에 3번씩 시댁에서 밥을 먹었어요. 시어머니를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었는데 어느 날 뜻밖의 사실을 접했습니다. 아, 남편이 또 맛있는 밥을 먹었어요. 시어머니와 나는 친정에서 저녁을 먹은 후 누워서 TV를 본다. 시어머니와 나는 식사 후 청소를 하고 있다. 평소에는 정리를 하면서 유쾌하게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오늘은 시어머니가 무슨 일인지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가 말을 잘못했어요. 줄리아, 무슨 일인지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 이 얘기 꺼내기는 싫지만 나도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너희들을 지지할 수는 없어요. 무엇을 지지할지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는 연금으로 살고 있는 거 아시죠?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을 도와줄 여유가 없습니다. 잠깐만, 시어머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식사하러 오시는데 우리가 돈을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말한 시대가 힘들다고 했지요. 맞죠? 우리 연금이 별로 없어서 힘드네요. 한 사람의 소행임에 틀림없다고 화를 내며 거실에 함부로 빈둥거리고 있는 남편과 마주쳤습니다. 케빈, 이게 무슨 뜻이야? 응, 무슨 일이야? 살짝 취한 채 웃고 있는 남편의 멱살을 잡았다. 무슨 일이야? 대답해. 뭐야? 왜 소리 지르는 거야? 뭐가 문제야? 그게 뭐냐고 묻자 시어머니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응, 뭐 말인가요? 우리가 식사비로 준 돈은 어딨어요?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뭐 알다시피 의심스럽네요. 돈이 어디로 갔는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 남편은 말을 더듬거리기 시작했고 제 남편 주위를 휙휙 돌아다녔어요. 방금 멱살 잡고 흔들더니 창백한 얼굴로 자리 잡았는데 무슨 일이야, 무슨 소리야, 진짜 아직도 멍청한 짓을 하고 있어. 평소 다정한 우리 엄마도 케빈의 아련한 태도에 화를 내셨어. 넌 곤란하다고 우리에게 찾아왔어. 밥도 주고 돈도 줬어. 엄마 제발 진정하자. 케빈이 화나게 하는 거 아니냐. 엄마가 맛있는 요리를 즐기고 있었고 기분도 좋았어. 그냥 놔두자. 돈은 어디로 갔는지 잘 대답해줘. 좀 복잡해. 남편이 웅얼거리고 말이 없으니까 돈이 어디 잘 갔는지 정말 말을 안 할 거예요. 잠깐만. 요 남편한테 그렇게 말하고 잠시 자리를 비운 뒤 형부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형부에게 알렸어요. 7년 동안 선배는 자주 병원에 입원하는 시아버지를 대신해 오랫동안 남편 가족을 재정적으로 부양해왔습니다. 케빈은 심지어 대학 등록금의 일부를 처남의 수입으로 충당했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처남은 그의 훨씬 더 많은 남동생 케빈과 나를 가족처럼 깊이 보살펴 주었습니다. 나는 처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가는 중입니다. 왜 그에게 전화했습니까? 왜 나에게 똑바로 대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케빈, 그 사람이 오는 게 뭐가 그렇게 안 좋은데. 안 돼. 내가 형부에게 전화했다는 걸 알고 근처에 사는 형부가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꽤 불안해 보였습니다. 케빈, 줄리안 엄마가 준 돈으로 무엇을 했는지 말해보세요. 글쎄. 난 그걸 중요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어. 또 그게 뭐였지? 케빈에게서 솔직한 대답을 얻는 것이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처남이 감지하는 걸 보니 줄리아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했어. 내가 이 문제의 진상을 파악해야 할 거야. 어젯밤에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가슴이 두근두근해서 방에 들어가 보니 형부도 계시더라고요. 왜 온 가족이 이렇게 모였을까요? 케빈은 대체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자리에 앉자마자 시어머니와 처남이 엄청나게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줄리아 형이 나쁜 짓을 해서 너무 미안해요. 시어머니, 케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케빈이 줄리아에게 말했어요. 사실 지금 남편은 어제보다 더 창백한 표정으로 정중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내가 망쳤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불성실했습니다. 바람을 피우는 것이 바람을 피우는 것과 같다는 말은 언제부터입니까?
6개월 전쯤에 우리 돈으로 뭘 했나 가만히 있지 말고 그 돈은 어디로 갔나 다른 여자랑 데이트할 때 썼지 잠깐만요 돈이 참 많네요. 너희들 고급 레스토랑 몇 개나 가봤니 나도 샀어. 당신은 항상 내 욕망을 하찮은 것으로 무시하고 그녀에게 가방을 사준 그녀의 디자이너 가방. 그리고 나 정말 미안해. 이제 헤어지고 다시는 바람 피우지 않을게. 잠깐만요. 내 계산서에서 헤어질 필요는 없어요. 케빈과 이혼해요. 돈이나 충실도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과 어떻게 지내겠어요. 진지하게 생각해도 돼. 그냥 판단착오였을 뿐이야. 미안하지만 그 변명은 통하지 않아. 내가 한마디 더 말할 수 있기 전에는 시어머니와 처남이 그 안에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너무 이기적인 짓은 그만둬. 알겠니? 내 엄마와 줄리아가 스크림에서 저축한 돈으로 바람을 피웠다는 게 무슨 뜻이야? 시간이 지나서 바람피는 파트너에게 디자이너를 돌려줬어야지. 항상 열심히 일하는 줄리아를 위해서 그랬어야지. 줄리아가 널 헤어지자고 하면 최악의 말을 먼저 듣잖아. 거절할 권리는 정말 없나요? 그렇군요. 둘 다 쓴 돈을 꼭 갚고 이혼 법원에 필요한 보증금도 제공하세요. 우리가 이혼하면 줄리아는 더 이상 가족이 되지 않을 건가요? 모두 괜찮으신가요? 선택은 케빈에 의해 영원히 조작되고 있는 거니 그냥 쪼개는 게 더 쉬운 거 아닌가. 지금쯤엔 침묵하던 형수가 드디어 말을 꺼냈고 남편이 포기한 것 같고 형수가 데리고 나간 것 같음. 혹시라도 이혼서류 작성을 위해 준비한 이혼서류는 시댁 식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어색해서 바로 사인을 해줬어요. 남편은 머뭇거렸지만 동생의 엄한 표정에 마지못해 사인까지 하더군요. 매형이 소개해준 변호사를 통해 이혼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전 남편과 그 외도 상대에게 이혼 코드 보증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 드려야 할 돈도 모두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놀랍게도 전 남편의 외도 상대가 약혼한 사실을 전 남편이 알았을 때 약혼이 취소됐고 결혼을 위해 준비했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고 이제 전 남편과 외도 상대도 모두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전 남편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다 현재 상당한 빚을 지고 있는 전 남편은 이혼 시티 보증금을 부모님 집으로 강제로 돌려받았고 월급은 책임있는 시누이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혼 시티 보증금을 상환하도록 보장하세요. 현재 그는 점심으로 가금류 $10만 받고 집과 직장을 오가는 셔틀만 받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참한 삶에 대해 불평하는 것 같지만 스스로 자초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돈과 바람을 피우는 것은 비열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 돈을 전부 불륜 파트너에게 썼는데 애초에 그 돈이 아니었으니 불평하는 건 나로서는 무의미하다. 나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고 스트레스 없는 생활을 즐기고 있다. 전 남편의 가족을 항상 사랑해서 지금도 잘 지내고 있다. 몰래 밥 먹으러 나가고 전 시어머니와 처남과 그 아내를 만나 지금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할 것 같다. 실망스러운 전 남편을 제쳐두고 내가 만든 멋진 인맥들 다들 짐을 꾸렸는가? 큰 돈이 들어오면 곧 모델로 데뷔할 거야. 가족이 필요하겠어. 내 며느리 릴리야 이미 스타인 것처럼 행동하는 모델. 지망생 저와 가족들이 저를 괴롭히고 그런 멘트로 가차없이 조롱하고 있어요. 덧글이 너무 많아서 결국 한계점에 도달해서 이사를 하기로 했어요. 오늘 퇴사합니다. 차갑게 말하며 짐을 싸고 정말 그대로 집을 나섰기 때문에 그 사람이 후회하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 이름은 아멜리아입니다. 저는 60세 주부입니다. 제 아들 브라이언 33세는 릴리라는 친절한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릴리는 지금은 집에 계시는 엄마지만 대학 시절 파트타임 모델로 활동했고 꽤 아름다웠어요. 브라이언과 릴리는 저와 남편과는 별도로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2년 전까지만 해도 두 사람은 결혼 생활을 즐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허리 부상으로 그만둬야 했어요. 늘 일주일이 남아있어서 시간 문제인 줄 알았어요. 남편 올리버가 월급만 있으면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안심시켜줬어요. 힘내셔야 할 것 같아서 집안일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친절한 남편이 어느 날 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다행히 2주 정도 후에 퇴원했지만 우리는 미래의 삶에 대해 불안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아프거나 다치는 경우가 더 잦을 것입니다. 혼자 생활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남편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시설에 가기에는 아직 이르다. 아들, 아내와 함께 살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제안하고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당장 동거할 필요는 없다고 했더니 아들이 대답했어요.
릴리, 이건 제 다이어트기예요. 건강관리를 하고 싶어서 인터넷으로 주문했어요. 방으로 옮겨줄 수 있나요? 이렇게 무거운 걸 들고 다니면 헷갈렸어요. 릴리, 외에 또 허리가 아플 것 같아요. 나 가방이 나빠서 못 들고 가는데 비가 약해서 못 들고 우리 아들이나 남편한테 물어봐도 돼. 미안. 그때 릴리가 혀를 찼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등이 안 좋아. 핑계대 줄 수 없니? 그리고 지금까지 집안일을 나한테 시켜서 릴리는 그렇게 나쁜 말을 한 적이 없었어. 나를 배려해줬어. 우리 집안일을 분담하기로 했어. 요리는 내가 담당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냐. 릴리, 무슨 일이야? 왜 갑작스러운 일로? 내가 슬퍼서 그렇게 못되게 구는 거야. 릴리는 내가 항상 너를 미워했다고 했어. 넌 항상 너무 심각하고 짜증나고 너랑 같이 있으면 숨이 막혀. 착한 척하는 것도 지쳤어. 나에게 거친 말을 퍼부었다. 나는 그녀가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씩씩거리며 릴리는 나를 충격에 빠뜨린 채 걸어갔다. 나는 남편과 아들에게 상담하려고 생각했지만 결국 나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다.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릴리의 태도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어서 마지못해 취직을 하게 됐어. 이 삶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또래 연예인들을 볼 때마다 모델에 대한 꿈이 커지고 멈출 수 없어. 한번 해보고 싶다. 릴리 말에 따르면 30대에도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우리는 그녀가 정말로 원하면 그렇게 하도록 허용했지만 릴리는 다음 날부터 내가 요리한 음식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했고 그녀는 부엌에 들어와서 오늘 저녁이 무엇인지 불평하곤 했습니다. 햄버거야, 야채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라는데 샐러드랑 야채 스프라서 저녁은 밸런스도 좋고 야채만 먹으면 몸에도 안 좋을 것 같아. 이런 말을 해도 릴리는 말을 안 들을 거야. 심지어 남편과 아들에게 고칼로리 간식을 먹지 말라고까지 하더군요. 누가 단 것을 눈앞에서 먹으면 다이어트 하기 힘들다고 핑계로 주장했던 모델로서 제 앞날을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미용을 위해 엄청 비싼 화장품과 보충제를 사기 시작했고 헬스장에 간다고 자주 외출하기 시작해서 집안일도 제대로 하지 않게 됐다. 나는 슈퍼모델이 될 거야. 언젠가 나는 너 같은 서민들과는 다를 거야. 그 사람 그런 가식적인 말을 계속해서 저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들인 릴리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재정에 부담이 되어서 셋이서 가족회의까지 열고 대책을 세우기도 했고 그곳에서 다양한 논의가 오가며 뭔가를 결정했습니다. 가족회의가 끝난 지 일주일쯤 지나서 우리의 걱정은 전혀 없이 릴리는 남편과 아들이 일하는 평일 오후에도 계속해서 자기 뜻대로 행동했습니다. 나는 쇼핑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서랍 속에 모아두었던 $2,000에서 평소와 다른 상황을 발견했습니다. 미모님이 제가 꼭 스타가 될 거라고 장담해 주셔서 특별 레슨을 받으려면 $5,000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제가 당신 돈을 사용했어요. 아멜리아, 당신은 어쨌든 퇴직금으로 쓸 예정이었죠. 그렇죠. 저축한 돈에서 나머지는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냈어요. 릴리의 무심한 태도에 충분히 화가 났어요. 사실은 제가 그 돈을 저 자신을 위해 저축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돈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이 너무 나쁘다는 것을 릴리는 몰랐습니다. 릴리는 당신이 불만이라면 계속해서 내 걱정을 무례하게 일축합니다. 떠나도 돼요. 더 이상 돈을 받을 수 없어요. 아멜리아, 당신은 나에게 ATM이고 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요. ATM. 릴리가 실제로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당신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예, 준비를 시작하세요. 그 후에도 이사 나가라. 릴리는 이사 준비 끝냈냐며 잔소리를 계속했다. 나 이제 곧 모델 데뷔할 예정이야. 돈 많이 벌기 때문에 가족은 필요 없어.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잠시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갈게요. 그들의 일이 끝나갈 저녁에 호텔에서 묵을 때 나는 남편과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그날 일어난 모든 일을 그들에게 말했고 둘 다 릴리의 대담함에 말문이 막혔고 그들은 그녀를 처벌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내 아들은 나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말했고 나는 남편에게 릴리에게 알려달라고 했어요. 오늘은 시간이 좀 더 걸려서 일을 해야 하는데 집에 돌아가자마자 말할게요. 그녀가 당신에게 사과하도록 할게요. 남편은 내가 집에 돌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갖고 있다고 약속했어요. 그녀에게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다음날 아침 내 계획을 세우는 것뿐이었습니다. 내 전화로 릴리에게서 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정말 못되게 굴어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계속 반복해서 서랍에서 돈을 꺼낸 것에 대해서도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돈에 대한 진실을 알았나 봐요.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집에 돌아와서 릴리는 눈물이 펑펑 흘렀어요. 아멜리아가 그 말을 듣고 정말 미안해요. 서랍에 있는 돈은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돈은 내 아들과 그의 아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자녀가 없지만 언젠가 자녀를 갖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녀가 없더라도 그들의 양육을 위해 조금씩 저축합니다. 이 돈으로 아들 부부를 부양하고 싶었습니다. 언젠가 아들 부부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릴리가 모르고 사용했습니다. 내 의도 릴리 나는 당신을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중요했기 때문에 당신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축했지만 당신에 대한 내 애정은 식은 지 오래라고 말해야 합니다. 릴리 그녀의 많은 문제적 행동은 가족회의에서 그녀에 대한 나의 애정을 짓밟았습니다. 나는 그녀가 우리에게 한 모든 언어적 학대를 신고했고 어제 남편이 직장에서 집에 돌아온 후 그는 릴리에게 그 돈이 그 이후로 어떻게 사용되도록 의도되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미 늦었고 아침에 먼저 사과하라고 말했습니다. 릴리는 자신의 행동을 여러 번 후회했지만 나는 자신의 잘못을 용서할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브라이언은 조사 결과를 보았습니까? 내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직 고개를 저지 않았는데 집에 오면 한꺼번에 대면할 생각이었는데 내 아들이 자기 방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서 릴리에게 보여줘서 이봐 이게 도대체 뭐야. 그는 사진을 보여달라고 릴리에게 보여줘서 늠름한 남자에게 달라붙는 릴리 얼굴이 금세 창백해졌다. 그게 아니고 모델 에이전시 회장이야. 방금 합류했어. 우리 관계에 의심스러운 점은 없어. 그녀는 필사적으로 부인했지만 분명히 불륜처럼 보였어. 내가 자주 사귄 이후로 우리는 뭔가가 있다고 생각했어. 우리는 가족회의를 할 때 형사를 고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나쁘게 대하고 바람 피우는 여자와 함께 살 수 있습니다. 당신과 이혼할 거예요. 당신이 하면 변호사를 통해 손해배상도 청구할 거예요. 문제가 있어 법정에 가져갈 의향이 있어요. 릴리가 아들의 거친 말에 폭격당하고 패배에 푹 빠졌어요. 평소 조용했던 남편도 화가 나서 릴리를 꾸짖었어요. 내 아내와 브라이언, 그들은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서 당신을 진지하게 사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경박하게 내 아내의 돈을 훔쳤고 심지어 내 아들까지 속였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당신을 이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상처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릴리에 대한 분노도 가득했습니다. 나만 빼고 내 아들도 지금까지 너의 끔찍한 행동을 참아왔지만 이건 끝이야.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내 아들이 이혼 서류를 그녀에게 건네주어 작성하게 했어. 이걸 시청에 제출할게. 우리는 이제 완전 낯선 사람들은 절대 안 와서 도움을 청한다고 하더군요. 사장님이 제 꿈을 진심으로 응원해주셔서 미안하고 너무 행복했지만 모델이 되면 돈도 벌고 손해배상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릴리는 믿었습니다. 모델이 될 수도 있는데 한 가지 더 말해야 할 게 있는데 너랑 사귀고 있는 소속사 사장은 사기꾼일 가능성이 크다고 릴리가 놀라서 눈을 크게 뜬 걸 공개했는데 데뷔하겠다고 약속한 건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꿈을 꾸고 있는 릴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 그녀에게 우리가 형사에게 당신의 사건을 조사하라고 요청한 종이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과거에 비슷한 사기를 저질렀고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릴리는 믿을 수가 없어서 스마트폰을 꺼냈어. 그 사람 전화번호 알아? 지금 바로 전화할게. 그녀는 주장했지만 몇 번을 시도해도 전화가 연결되지 않았다. 릴리는 사장이 준 명함을 꺼내더니 소속사 주소를 보여줬다. 지금 여기로 가자. 거기 가면 사기꾼이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 아들이 명함을 받아 확인하자 릴리는 제안했다. 핸드폰 주소에 이 주소에 공장이 있어요. 아들 핸드폰 화면에 모델 에이전시가 없어요. 실제로 공장이 떴어요. 릴리가 손에 들고 있는 명함으로 몇 번이나 확인했는데 결국 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서 속았죠. 남자가 내가 10분의 1 공공이라고 말한 내 꿈은 어떻습니까? 만약 모두가 안다면 왜 릴리즈 아웃버스트에서 나에게 말하지 않았나요? 내 아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제 퇴근 후 조사 결과를 받았고 내가 그 문제에 대해 당신과 논의하고 싶었습니다. 집에 왔는데 애인이 이미 어디론가 도망간 돈을 이미 그에게 주었기 때문에 결국 돈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델 데뷔가 그렇게 쉽지는 않죠. 당신은 이미 사기에 빠지지 않을 만큼 성숙했습니다. 당신이 잘못했다고 우릴 비난하지 마세요. 저도 2센트를 더 하기로 했어요. 꿈을 꾸면 좋은데 가족을 소홀히 했다고 해서 사기꾼이 접근한 건 아니죠. 이걸 교훈으로 삼아 이끌어야 해요. 정직한 삶 그 말을 듣고 릴리는 결국 눈물을 흘려서 그런 꿈을 쫓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제 다 끝났어. 릴리는 아름다운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겉모습에 구애받지 않고 울부짖으며 고통스러워하는 릴리를 보며 안도감을 느꼈다. 그날 릴리는 우리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우리 셋은 만장일치로 그녀가 가능한 한 빨리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릴리가 부모님 집으로 돌아온 직후에 그녀를 모시는데 그들이 그 상황을 듣고 분노했고 릴리가 버림받았다는 소식을 릴리의 아버지 다니엘에게서 들었고 전화로 알려준 딸에게 정말 미안하다 그런 여자한테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겠다고 장담했나요? 릴리는 꿈 때문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혼자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에드가 이제 힘든 삶에 빠졌으니 딱 맞는 결말이군요. 2개월 후 릴리를 속인 사기꾼은 같은 수법으로 여러 명의 젊은 여성들을 속였다는 소식에 따라 체포되었고 감옥으로 향하면서 그는 사기당한 돈을 모두 썼다고 자백했기 때문에 릴리가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값비싼 교훈이었지만 이제 릴리는 좀 더 책임감 있게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릴리는 가까스로 사기업에 취직했지만 너무 오랫동안 주부로 지내다 보니 변호사의 청구 때문인지 릴리의 급여가 적절하지 않은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다. 보상금도 훔친 2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아들과 재산을 나누었지만 막대한 비용이 쌓여 빚을 지게 되었고 스트레스가 완전히 사라진 탓인지 심각한 재정난에 빠진 것 같다. 자랑하던 미모의 주름도 많이 생기고 검버섯도 많이 생기고 이제부터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늙어 보이네요. 이제부터 아들이 지인들한테 들은 얘기가 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힘든 삶을 살고 있을 것 같아요. 남편과 아들에게 남겨진 사람들이 최대한 고통받기를 바랍니다. 저는 3인 가족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사도 하지 않고 여전히 단독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아들과 남편은 쉬는 날 집안일을 도우고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오랜만에 정원에서 바비큐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게 큰 도움이 되었고 다음 연휴에는 온천 여행도 갈 예정이에요. 다들 릴리 때문에 허둥댔는데 아들이 결혼 생활이 지겹다고 해서 당분간은 가족이 늘지 못할 것 같아요. 여유롭게 3인 가족 생활을 하고 싶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어려움을 배웠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보는 것이 사람의 속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더 이상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달콤한 말을 경계하고 진지하게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괜찮겠군요. 비싼 옷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는 것 부럽다. 남편은 결혼한 이후로 직장을 못 잡고 있는데 내가 일한다고 다 괜찮을 것 같아 돈이 잘 안 풀리니 버티는 나에게로 돌아선다. 작년까지만 해도 엄마는 남편에게 돈벌이는 계속 그런 식으로 바꾸지 않는다며 혼내곤 했는데 이제 그녀가 가니까 남편의 태도가 언제 바뀔지 궁금해지기 시작하고 갑자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제 이름은 지니입니다. 저는 67세이고 패션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패션 디자이너는 생계를 위해 옷을 디자인하고 재단하는 사람입니다. 제 직업에는 디자인에 대해 생각하고 재료를 선택하고 패턴을 만드는 일이 포함됩니다. 현재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옷 만드는 법을 가르치며 나의 경험과 기술을 젊은 사람들과 공유합니다. 그 외에도 의류 브랜드를 감독하고 의류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축복받은 두 아들을 두고 있으며 큰 아들과 그의 아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바쁜 일과를 며느리가 집안일을 대신해서 걱정 없이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 것에 감사하고 아쉽게도 손자가 없지만 계획했던 그날 행복하게 함께 살아요. 의류 전시회를 마치고 고급 레스토랑에 식사하기 업무상 친구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다양한 의류 전시회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교육적이기도 하고 내 직업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고 싶었지만 남편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내 열의와 비꼬는 말투가 확실히 좋구나. 일 얘기도 하고 비싼 옷도 보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도 먹고 너도 일만 하면 고급 레스토랑에 갈 수 있다는 게 부럽지. 우리 미래에 대해 생각하지 않니? 엄마가 남긴 값비싼 옷에 대해 대답했는데 남편은 못 들은 척만 하더군요. 남편은 한 번도 직장을 오래 유지하지 못했어요. 처음 결혼한 이후부터 그랬어요. 직장 동료 등등 두 번째, 세 번째 이후에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등의 말을 하고 회사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고 결국 일이 없으면 퇴직하게 됩니다. 그는 나에게 돈을 더 달라고 다가와 일자리를 구하겠다고 말하면서 돈을 가져갔지만 결국 도박을 하게 된 것 같다. 그는 통풍이 있어서 맥주나 술을 마시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그는 항상 술을 마신다. 허리가 아파서 일을 못하는데 가봤습니다. 저도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고 그들 모두 일을 한다고 말했지만 아파요 커피 좀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제 평온한 남편이 그러면 우리라고 할 거예요. 큰아들 사모님 오셨어요. 네 바로 커피 끓일게요. 큰아들 사모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그분도 조금은
걱정되시죠? 비트 장모님 오늘 나갔었지요. 아버지 가세요. 시댁은 나한테 술을 너무 많이 마시지 않게 해줄게. H 맨날 집안일은 너한테 맡기고 남편 뒷바라지해서 미안해 돌아가는 길에 귀 사줄게. 걱정하지 마. 이상한 토니의 전화에 토니의 다소 속삭이는 답장에 엄마 지금 집에 계세요. 의류 전시회 때문에 역으로 가는 중이라고 했더니 완벽하다고 대답했어요. 저는 역 근처 카페에 있어요. 올 수 있니? 물론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걸 이해해 난 대답을 하고 카페에 들어갔을 때 카페로 향해서 토니가 뒷좌석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 오랜만이야. 잘 지내지? 어쩔 수 없었어. 근데 외모랑 안색까지 엄마처럼 꼼꼼히 따져봤어. 난 괜찮아. 넌 똑같은 엄마로 보이잖아. 그래 난 괜찮아. 갑자기 무슨 일이야? 토니가 자기보다 나이 많은 여자와 이혼하고 결혼했는데 둘째 아들이냐고 물었지. 역사에 따르면 그는 그녀를 집으로 데려왔지만 남편이 결혼을 반대했기 때문에 나와 내 남편 모두 그녀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했습니다. 토니는 나중에 토니에게 물었을 때 우리 집에서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아내가 많은 가족과 함께 성장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랑했고 공공장소에서 수줍어하고 불편해했어요. 그녀는 큰아들의 아내와 정반대였어요. 가끔 토니한테서 듣는 메시지나 전화로 소통하는 줄 알았는데 남편이 계속해서 벌써 이혼하자고 해서 토니. 그리고 내 남편은 약 2년 동안 만나지 못했고 그로 인해 토니의 갑작스런 전화가 있었고 나는 그가 다음에 나에게 한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밀라가 말하길 그래요 아빠와 내 며느리가 함께 잘 걷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그들은 다시 당신 아버지의 실직자로 나갔고 결국 그는 다시 직장을 그만뒀을지도 모릅니다. 아빠 토니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와 형수는 함께 걷고 있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토니는 그 아이를 입양했다고 말했습니다. 생각에 잠긴 사람의 포즈의 말은 뭐 큰일이야. 정체를 착각한 게 아니라 평범한 부모와 자식처럼 보이지 않았는데 뭔데 부모와 자식이 아니라는 거야? 머리 토니가 말하길 엄마는 아빠를 따라잡기엔 항상 너무 느리다고 말해요. 아빠가 겁이 나서 그게 바로 토니의 목소리가 살짝 높아지다가 빨리 낮추면 안 돼요. 그만해요. 누군가 그를 아빠와 똑같은 다른 사람으로 착각한 게 틀림없어요. 난 웃어요. 토니의 이야기를 듣고도 이제 전시장으로 가서 카페를 떠나 역으로 가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지만 조금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이다. 남편은 별로 멋지지도 않고 나쁜 아빠의 틀에 맞지도 않고 발랄하거나 뚱뚱하지도 않지만 여전히 의류 전시회에 가도 요즘엔 친구한테 무슨 문제 있냐고 물어보기도 한 것 같은데 그럴 때 전시회가 끝났다. 다른 친구들에게 병맛식당에서 저녁을 먹자고 하고 돌아가기로 했다. 집에 조용히 돌아왔다. 그들이 밖에 있는지 궁금하다. 그러면 남편과 며느리인 것 같다. 저를 보자마자 행복하게 웃으며 돌아오셨어요. 조금 거리를 두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요, 프란체사는 도박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해서 좋은 학습 경험이 될 거라 생각했어요. 프란체스카 HD 대박이라 방금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먹었습니다. 남편이 재빠르게 말하더군요. 프라니스코, 정말 도박이 처음이었나요? 그렇게 이기셨다니 믿을 수 없네요. 그게 사실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돼지 아버지가 정말 좋았죠. 둘 다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프란체스코의 남편 르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 대화를 우연히 듣고 아빠가 프란시스코에게 쓸데없는 것을 가르치지 말라고 화를 냈나 봐요. 만약 제가 도박에 심각하게 중독되면 어떡하지? 미안해요. 우리는 안 갈 거예요. 다시 프란체사는 손을 모아 용서를 구했지만 렉스는 약간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렉스는 진지했고 도박이나 담배도 하지 않았고 술만 조금 마셨을 뿐인데 왜 프란시스와 결혼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였습니다. 여기서는 상관없어. 엘렉스 내가 저녁으로 피자를 샀어. 당신은 지루하고 진지한 사람이군. 그는 피자를 건넨 다음 비틀거리며 집으로 들어왔지. 아마도 술을 조금 마시고 피자를 함께 먹자고 제안했지만 난 토니의 이야기에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식욕을 잃었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렉스도 며칠 후 나에게 정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의 옷 중 하나를 찾고 있었는데 내가 입을 수 없는 옷이 한 벌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일 마음에 드는 옷이 없어서 꼭 입고 나가고 싶었는데 남편이 뭐하냐 시끄럽다고 여기저기 뒤져봐도 못 찾았는데 안 그래? 엄마 보관복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남편이 옷이 다 똑같지 않다고 하면서 그날은 모르는 척했어요. 퇴근한 렉스가 할머니한테 옷 입혀주고 찾는 걸 도와줬는데 결국 못했어요. 렉스는 엄마 할머니의 큰 사랑을 받으며 자랐어요.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그 사람은 정말 외롭고 슬펐을 것 같아요. 그는 진정한 할머니의 아들이었죠.
결국 나는 그 드레스를 어디에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불만족스러웠지만 시간이 흘렀습니다. 키가 작아서 그날 다른 옷을 입기로 했습니다. 작년에 엄마가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패션 일을 하셨습니다. 아빠는 고등학교 때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엄마가 같이 일하던 중 나를 공과대학에 보내주셨죠. 패션 경력 그녀는 나에게 많은 드레스를 남겼고 많은 팬과 팔로워가 있었고 나는 오랫동안 그녀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엄마가 자랑스럽다. 나 역시 가능하다면 패션 업계에서 일하고 싶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고 싶었다. 아들 처인데 큰아들 처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았어요. 오래된 드레스가 더 가치가 있고 오늘날에도 촌스러워 보이지 않아요. 드레스를 보면 귀중한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할머니가 입으신 드레스는 아주 세심하게 입었어요. 요즘 대량 생산되는 옷은 화려하긴 하지만 가격이 떨어지네요. 멋진 패션 문화를 소멸시키지 않기 위해 긍지를 갖고 일을 하고 있는데 결혼 전부터 남편은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개팅처럼 준비해서 남편의 게으른 모습을 엄마가 꿰뚫어 본 것 같았어요. 늘 남편에 대해 불평하고 옹호해주곤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엄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했어야 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었나 싶기도 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제가 다시 일자리를 구하러 나간다고 했고 가방을 들고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의심스러워서 그 가방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행동이 이상했고 그는 당신이 알바 아니라고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가방을 움켜쥐고 저번에 못 찾던 엄마 드레스가 나왔는데 진심으로 놀라서 이게 다 뭐야? 이 드레스로 뭐 할 거냐고 소리쳤더니 마침내 이렇게 말하더군요. 드레스는 많으니 돈으로 바꿔도 괜찮지 않나요? 너무 어이없고 답답해서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이 드레스는 우리 엄마의 소중한 유품이고 팔지 않을 거예요. 남편한테 돌려준다고 했는데요. 무슨 말이라도 하려는 것 같았는데 급하게 드레스를 옷장에 넣어두었어요. 나에겐 보물 같았던 드레스가 남편에게는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드레스일 뿐이라는 생각에 너무 슬펐지만 조심해서 나가야겠어요. 부주의할 여지가 없습니다. 잠긴 상자로 바꾸고 기어를 바꿔서 렉스에게 상황을 알려야 할 것 같았어요. 엘리는 가능한 한 빨리 바꿔야 한다고 말했고 이사하는 동안 즉시 잠긴 옷장을 파는 가게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새로 구입한 잠긴 옷장에 드레스를 넣었습니다. 드레스 2개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남편이 그 옷을 다시 가져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요청하면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엿보지 않고 대신 녹음 장치를 옷장에 연결했습니다. 테이블 밑에서는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토니가 설득해서 마지못해 설치하기로 했고 놀랍게도 출근하자마자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목소리가 들려왔다. 계단에서 내려오는 발소리는 큰아들 부인 당시 시아버지께서 옷장에 자물쇠를 걸어두셨는지 더 이상 옷을 훔칠 수 없지 않나 렉스가 돌봐줄 사람을 부르겠다고 하더군요. 렉스도 수상한 게 아니지 뭐 말도 안 돼. 너무 진지하고 엄마를 사랑하는 마마보이 렉스는 마마보이야. 그 이후로 내 웃음소리가 녹음됐는데 며느리가 빨래 시작하는 소리만 나거나 청소하고 테이프가 끝났어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새 티를 준비하지 않았지만 이혼을 준비한다고 말했지만 렉스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고민하면서 꾸준히 이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집을 시작할 곳도 모두 내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몇 주 후에 또 다른 의류 전시회에 초대되어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과 프란체스카에게 나도 저녁을 먹겠다고 말하고 집을 나갔기 때문에 집에 있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기분 전환이 될 것 같아 퇴사했어요. 최근 식욕이 부진한 건 그 대화를 우연히 들은 탓이 아닐까 싶어서 이번에는 지난번에도 놓쳤던 고급 레스토랑을 가기로 했어요. 일을 위해서였지만 패션을 아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재미있었고 오랜만에 대화에 빠져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술을 조금 마셨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가족 문제를 이야기하기가 부끄러웠지만 친구에게 남편과 큰아들의 아내가 이상하게 행동했다고 귓속말로 말했더니 옆방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또렷이 들려오고 그 목소리가 틀림없이 나치겄다고 했습니다. 우연일까요? 옆방에 남편과 큰아들 사모님이 계시다고 프란체스카의 고음이 울려 퍼져서 혹시 또 도박에서 승리한 것을 축하하는 건지 전화를 하려고 했으나 듣자마자 두 사람의 대화를 듣자마자 당황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처에 있던 친구가 내 창백한 얼굴을 발견하고 그 대화 내용을 휴대폰으로 녹음했습니다.
몇 분 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와 마치 정신을 잃을 것 같은 느낌의 떨림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보호를 요청하는 여자 나는 가까스로 식당 입구까지 가는데 사이렌이 식당 안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남편과 프란체스카가 개인실에서 나왔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내 전화 아니지? 남편의 보호 요청하니 제 남편과 이 큰아들의 아내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시어머니, 방금 당신 남편과 저녁 먹으러 왔어요. 그 사람은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보였고 그때 내 친구가 제가 그랬다고 했어요. 반드시 녹음하고 그녀의 휴대폰으로 녹음을 재생했는데 남편과 프란체스카 사이에 네페르 계략이 포착되었습니다. 남편은 직장을 그만뒀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었고 돈을 벌기 위해 내 옷을 팔았습니다. 게다가 그 둘은 연애를 하고 있었고 조금씩 나를 몰래 독살하고 있었다. 그들은 나와 우리 큰아들에 대해 끔찍한 말을 하고 있었다. 그것이 너무 끔찍해서 내 세월을 덮고 싶었고 너무 겁이 나기 시작했다. 녹음을 듣고도 경찰의 보호를 요청했어요. 프란체사는 무심코 시어머니 어서 와라 농담이니까 웃었다. 그 순간 프란시스코의 숨은 모습을 본 것 같아서 경찰에 빌려주면 안 될 것 같아서 가족 말다툼을 남편이 녹음과 함께 추가했는데 경찰이 머리를 긁고 있을 때 큰아들 렉스가 방을 나가서 경찰에 신고한 후 도착했습니다. 렉스와 둘째 아들 경찰관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이 사진을 봐주세요. 탐정사무소르가 큰 봉투를 넘겨오더니 둘째 아들 토니가 도착했어요. 나도 도와줘요. 아빠 프란체스카랑 뭐 하는 거예요? 제 아내 얘기를 할 입장이 아니군요. 그냥 우아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제 남편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는 토니의 정면 대결에 프란체스카는 내가 어느 날 시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우리 큰아들이 분명히 뭔가를 보냈고 비밀리에 수사를 하고 있었다는 식으로 피해자 흉내를 내려고 했다. 남편과 프란체스카가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남편이 엄마의 옷을 위탁 판매점에 가져가는 사진과 함께 수사 내용이 적힌 여러 장의 종이가 들어있는 봉투 안에 프란시스코를 렉스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남편의 약을 몰래 받으려고 처방약국에서 남자 약사를 유혹하고 있었는데 그 약을 음식에 섞어서 먹었다. 무슨 약인지 묻고 싶지 않아서 안 하기로 했으나 지금은 약을 먹고 있다. 그 약으로 인한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기분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젊은 유부녀가 확실히 관심을 끌거나 약사라는 자부심이 없는지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나는 6년 동안 학교를 다녔고 부모님은 약사였을 것입니다. 증거가 수집되자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과 프란체스카는 곧바로 경찰에 체포되어 순찰차에 실렸습니다.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은 경찰로부터 진술이 있다고 해서 나중에 따라갔습니다. 소동을 일으킨 것에 대해 가게에 사과했습니다. 나는 안도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모든 힘이 사라졌고 아들의 부축을 받았습니다. 남편과 프란체스코는 나에 대한 살인 미수와 옷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남편도 기소되었습니다. 전 회사 대사라 석방되면 한동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나는 이미 이혼 신청을 했고 돌아갈 집도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자해입니다. 큰아들도 프란스코와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많이 사과했지만 그는 그녀에게 결코 다시 시작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고 이혼은 마무리되었습니다. 프란체스카는 과거에 매춘 혐의로 체포된 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후배들 중에 좋은 여자들이 많아서 좀 정리되면 소개시켜볼까 생각 중인데 너무 진지한 큰아들이에요. 지금까지 집에 못 가던 둘째 아들이 요즘 와이프랑 같이 오는데 말이에요. 게다가 제가 걱정되는 둘째 아들 와이프는 임신 5개월 차인데 임신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어요. 손주 얼굴 볼 생각만 해도 너무 신나요. 작은 아들 와이프는 집에 가족이 없어서 꿈만 같아요. 점점 참부모 역할에 열중하고 있어요. 방도 있고 같이 살자고 제안도 하고 있어요. 밀라 작은 아들의 아내가 패션에 관심이 많아서 출산 후에는 몰래 바라고 있어요. 내 일을 조수로 도와줄게. 밀라랑은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감옥에서 나가면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아 요즘 이 집을 팔고 이 집에서 살까 생각하고 있어요. 편안한 거리의 콘도에서 그렇게 된다면 이 집은 엄마의 추억이 가득해서 당분간은 여기서 살 생각이에요. 남편에게는 축복이 없었을지 몰라도 아들에게는 축복이 있었다고 할 수 있어요. 남편의 사악한 음모를 녹화해준 친구와 프란체스카에게도 감사하다. 그들은 계속해서 나에게 힘이 되고 있다. 나는 곧 여행을 갈 예정이다. 그리고 경찰이 증거로 보관해 두었던 엄마의 위생복이 집에서 돌아왔다.
엄마가 지금부터 나를 지켜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상인 나는 오로지 행복하고 내 자신을 잘 돌보는 것에만 집중하고 싶다. 당신보다 엄마와 함께 살고 싶다. 금요일 밤 자정이 막 지나서 남편이 게임을 하고 있었다. 일을 하다가 거실에서 온라인 게임씨가 따로 살자고 제안했을 때 식탁에 가지고 왔다. 나는 깜짝 놀라서 왜 요즘 사이가 좋지 않은지 물었지만 여전히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 이름은 메간이에요. 제가 35살이 되던 순간 자정이었는데 제가 불임 치료를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던 남편이 폭탄을 떨어뜨렸어요. 너무 놀라서 저는 그의 게임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멍해졌습니다. 이제 막 35살이 됐다고 했죠? 지금 임신해도 고위험 임신이니까 너랑 아이 갖는 걸 포기하고 그래서 엄마랑 따로 살고 싶다고 뭐 이해가 안 돼요. 아이를 갖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별거와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결혼했어요. 2년 전 잠시 동안 새로운 결혼 생활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3명의 자녀를 둔 3형제 중 막내로서 아이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남편은 형들로부터 계속 정보 활력이 넘칠 때 아이를 갖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해서 우리는 아이를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아기를 갖기 위해 노력했지만 1년이 지났고 우리는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왜 우리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추측이 나를 속상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임신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를 대비해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증상은 없었고 결과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말했습니다. 임신은 어렵지만 자연 임신은 가능하지만 그날 저녁 식사를 하면서 남편에게 그 사실을 알리기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남편은 의기양양한 결과를 담담하게 말했더니 당신인 줄 알았으나 그러더군요. 난 아직 임신할 수도 있다고 중얼거렸다. 그는 나를 노려보며 불가능하다고 그대로일 거라고 말했다. 그는 또 스스로 결론을 내렸고 나는 분노에 가득 차 너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 그를 자극해 목소리를 높였다. 매건 무슨 일인지는 확실해. 어떻게 감히 나에게 큰 소리로 책임을 떠넘겨. 남편이 화가 나서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나는 놀라서 어깨를 으쓱했다. 너는 실패자일 뿐이고 아이도 낳을 수 없다. 그 이별샷 혼자 남겨진 침실로 향하다 울기 시작했다. 눈물을 흘리며 설거지를 하다 남편은 깜짝 놀라 아이만 낳으면 다시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다고 혼잣말하며 2배로 결심했다. 임신을 하고 남편의 마음을 되찾기 위한 노력 임신에 대한 지식이 늘어나면서 정기적으로 산부인과를 다니기 시작했고 임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날에 특히 열심히 노력했지만 불안도 커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고집이 세져서 남편에게 오늘 밤에 다시 해보자고 했더니 놀랍게도 남편은 나를 못마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 밤 얘기하는 게 좀 부끄럽지 않느냐고 아침에 제일 먼저 생각하니 부끄러워서 얼굴이 붉어졌다. 나도 이상하지만 우리는 커플이니까 복잡한 감정을 숨기는 게 당연할 텐데 너도 아이를 갖고 싶다고 부드럽게 설득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반박했다. 난 별로 아이를 원하지 않아. 비용이 많이 든다. 돈내 형들이 나한테 진짜 남자는 아내도 있고 아이도 있다고 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너 때문에 안 되네. 이제 핑계를 대니까 그 이후로는 남편한테 다가갈 때마다 더 이상 신경 안 써. 바쁘다, 피곤하다 등의 핑계로 나를 거부한다. 나도 일에 바쁘고 피곤해서 시간이 거부당하고 또 여자로서의 자존심을 무너뜨렸다. 요즘 남편은 온라인 게임에 중독되어 밤늦게까지 밤을 새고 있다. 그 전날 밤 우리의 친밀한 생활뿐만 아니라 일상 대화도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갖는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관심을 잃은 것 같았지만 산부인과 의사를 멈추지 않아 놀랐습니다. 난임치료 중에는 커플이 너무 많아서 난임치료 전문병원에 갔는데 항상 사람이 많고 예약하고도 2-3시간 정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같은 문제로 고생하는 커플이 너무 많아서 도움이 됐어요. 가끔 상담실에서 나가는 부부를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납작한 배를 만져주는 여자. 남편이 옆으로 바싹 다가가는 모습. 아마도 방금 임신한 걸 알았을지도 모르겠네요. 나라면 좋겠어요. 나도 아이를 갖고 싶어요. 다시 되찾고 싶어요. 남편의 사랑,
행복하세요. 아이에 대한 막연한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이제는 남편의 검사 없이는 더 이상의 치료는 어렵다는 말을 듣고 결국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집으로 오는 길은 늘 울고 싶은 그리움으로 가득 차서 큰 길로 나가서 올려다보니 화려한 옷을 입은 노부인의 모습에 깜짝 놀라 눈물이 멈췄다. 70대 그녀의 짙은 화장과 밝은 색의 드레스는 시끄럽게 시끄러웠다. 그런 사람은 몰랐는데 이상하게도 낯 익은 것 같다. 같은 도시에 살았는데도 시어머니일까? 내가 기억하는 이미지와는 전혀 다르지만 그녀의 뺨에 뚜렷한 점이 있는 것은 확실했지만 시어머니는 단순하고 평범하게 옷을 입은 노부인이었는데 과감한 변신으로 인해 나는 군중 속으로 섞여 들어갔다. 시어머니는 자신에게는 관대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한 성격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문이 막힐 정도의 무심코 욕설을 퍼붓고 남편에게 점을 찍고 막내 아이는 노골적인 편애를 보이며 나머지 아이들을 마치 그런 것처럼 대합니다. 돈 외에는 쓸모가 없는 처남도 작년에 시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을 때 그녀의 자녀 중 한 명과 함께 이사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처남도 이 때문에 그녀를 경멸합니다. 가족들은 완강히 거부했다. 우리 몫일 줄 알았는데 거절당한 것에 대한 원한 때문인지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타고난 성격 때문인지 건강하다면 혼자 살겠다고 선언했다. 개은망덕한 새끼들이 노인네 돈을 훔쳐 상속을 독점하고 남편이나 처남이 법에 따라 상속 분할을 몇 번이나 제안해도 몫을 나누지 않고 독차지하는 장면? 엄마한테는 너랑 사이좋게 지낼 생각이 없다고 들었으니 우리 집에 오지 마라 하지만 그 사람과 형부 부부들 사이에 불붙은 싸움에 비하면 나는 비교적 평화로운 입장에 있었다. 엄마, 시어머니가 나를 눈치채지 못한 채 가게로 사라졌다. 나는 그녀가 내가 아는 여자와 똑같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고 그날 밤 그녀가 들어간 건물의 간판을 바라보고 있었다. 말해야 할지 말지 알 수 없었다. 남편은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결국 그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성인이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녀는 싱글입니다. 그녀의 개인적인 취미를 비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로 몇 번 그녀를 보았지만 나는 항상 그런 척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달력이 내 생일이 되자 남편이 따로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으셨나요? 아마도 시어머니는 핑계로 누군가와 재혼을 계획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하루 종일 집에서 비디오 게임을 하며 보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누구도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 생각은 이상하게 차분하고 거의 웃고 싶을 정도입니다. 남편은 진지하게 잘 반응합니다. 내 게임 그룹에 여자가 있습니다. 나는 일종의 좋아하지만 결국 인터넷은 남자가 여자인 척하는 것일 수 있어 모든 것을 더 우스꽝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는 판단할 만큼 제정신인데 왜 갑자기 별거를 제안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남편은 계속합니다. 나는 단지 너보다 엄마와 함께 살고 싶어. 그는 왜 내가 아닌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당신은 나를 미워합니까? 우리의 사랑이 사라졌습니까? 나를 만족시킬 답을 찾고 남편에게 묻습니다. 다음 질문 입에서 나오자마자 가슴이 두근두근 내가 필요 없어 불임으로 아이를 못 낳는 여자 눈물을 참으며 남편의 대답을 기다린다. 아니 별로 그렇지. 남편이 반항한다. 내 기대를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나. 전에는 아이 낳는 건 이제 신경 안 써. 돈을 벌려면 다른 방법이 필요해. 돈을 벌 수 있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고 미리 말 안 했어. 그의 뜻밖의 말을 앵앵거리며 그는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한 얼굴로 엄마의 유산이라 할 수 있다. 이야기의 연관성을 전혀 볼 수 없고 혼란스럽습니다. 내 형제들은 욕심이 많습니다. 그들은 자녀가 더 많다는 핑계로 나보다 엄마의 유산을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할 것입니다. 나는 그런 일이 발생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욕심 많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멍하니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엄마가 너무 건강하시다니까 유산 얘기를 하기엔 너무 이르지 않나. 그래서 엄마는 너를 미워하면서도 지금부터 같이 살면 날 좋아할 것 같아. 유산을 받는데 유리하다. 엄마가 아빠 유산을 많이 가져가야 하니까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되고 편히 살 수 있어. 아이가 없어 돈이 필요해. 같이 갈 사람이 없어 돈이 필요해. 늙어서 우리를 돌봐달라는 남편이 조롱하는 듯이 설명했는데 그 뜻을 이해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원하는 이유는 늙어서 돌봐줄 아이가 필요했기 때문인데 그럴 리가 없거든요. 당신은 내 가정이 틀렸다는 희망으로 엄마의 유산에서 더 많은 몫을 원합니다.
남편과 맞섰지만 그의 반응은 다시 내가 원했던 것과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엄마, 이제 내가 유산을 모두 물려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 톰과 그의 어머니 사이의 끈끈한 혈통이 마치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엄마가 돌아가면 내가 다시 와서 너와 살게 될 거야. 너는 아이는 못 낳지만 집안일은 잘 할 수 있고 가사 도우미로 일도 할 수 있고 정규직으로도 괜찮은 월급을 집에 가져오잖아. 이혼 내 진심이 터져나와 그런 처우를 받아들일 그 사람과의 단절 별거에 동의했다가 다시 동거하기로 그 사람이 날 바보로 만들고 있어. 톰이 셋 중 막내인 게 버릇없는 경향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건 이기적이야. 그의 계획은 비난받을 만하고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와 함께 있으면 결코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톰에 대한 모든 사랑이 완전히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하여 자산을 적절하게 나누고 헤어지자. 이혼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혼에 관한 모든 것은 그냥 따로 살 수 있고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지나치게 충격적으로 들리지만 탐은 처음에는 깜짝 놀란 것 같았지만 내 설명이 그를 동요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요. 싱글로도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모든 것을 균등하게 나누지 않는 한 나는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산을 분배하기 위해 제3자를 고용합니다.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잘난 척 웃으며 톰도 동의했습니다. 제가 엄마의 유산을 상당 부분 얻으면 벌금이 있습니다. 은퇴 후 내 삶은 안전하고 심지어 재혼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냥 후회하지 말고 닭도 부화하기 전에 세지 말고 다음날 후회하지 않도록 하세요. 이혼을 하고 집을 나간 친구에게 변호사 추천을 받았습니다. 곧바로 상담하기 위해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탐만 이사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전화를 하는 동안 이사할 사람도 준비했습니다. 탐이 엄마에게 전화로 함께 살고 싶다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충실한 아들 톰에 따르면 그가 어머니의 승인을 먼저 받지 않고 나에게 별거를 제안했다는 사실에 나는 몰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와 함께 살 수 있다는 전망에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혼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자산을 50으로 나누는 것이었지만 제가 고용한 변호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유능했습니다. 그는 톰을 체계적으로 몰아붙여 우리가 별거할 경우 자산의 70%를 제가 가져갈 수 있도록 위자료도 추가하는데 동의하도록 했습니다. 톰의 이기적인 이후 이혼이 확정되고 남편이 친정으로 돌아온 지 3일 만에 망설임 없이 복용하고 있다. 아파트에서 쉬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그를 데리러 온 순간 전 남편 톰이었다. 다시 결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애원했고 상속 재산이 전혀 없다고 울었어요. 우리 엄마는 남자 스트리퍼에게 돈을 다 날렸어요. 지금은 한 푼도 없어요. 더 나쁜 건 노인 대출에 빠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아, 정말 힘들어요. 내 엄마는 중독됐어요. 그 여행 클럽에 가는 건 그 사람 아닌가? 나는 낄낄 웃었다. 내 전 시어머니가 그 스트립 클럽으로 사라지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그 스트립 클럽의 광고판 가격은 놀라울 정도로 높았다. 나는 그녀가 가는 것을 여러 번 보았지만 그녀가 1시간을 썼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내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려면 불가능하지만 결혼했다면 이혼 합의금을 나에게 줘. 그것은 우리 돈이 될 거야. 아니,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당신 남편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나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결혼했는데 당신에 대한 내 감정을 모두 분리하자고 제안했을 때 사라졌어요. 당신은 이제 내 돈만 쫓는 게 분명해요. 내가 왜 당신과 다시 만나겠습니까? 그건 불공평해요. 엄마는 내 월급 전체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녀는 아이가 부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해요. 그들의 부모님은 항상 나에게 친절하셔서 톰은 가엾게도 훌쩍거렸지만 자신은 항상 관심의 중심에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를 대접해야 한다는 그의 믿음은 그의 어머니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꼬투리 속의 완두콩 두 개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도움을 줄 필요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이혼했어요. 톰, 우리는 낯선 사람이에요. 가족의 문제는 스스로 처리하세요. 나는 밝게 웃으며 전화를 끊고 그의 번호를 차단한 다음 전 형제들에게 각각 전화했습니다. 시댁에는 이혼한 지 3일밖에 안 됐고 상황이 진정되면 알려줄 계획이지만 나중에보다는 빨리 알리는 것이 더 낫습니다. 내 전 처남 톰과 그의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나는 그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과거와의 관계를 고대하고 끊을 것입니다. 애완동물 친화적인 아파트로 이사하여 여유로운 자유를 즐길 생각입니다. 어쩌면 귀여운 고양이와 함께하는 삶.